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16강전이 진행되고 있는 유로 2024. 비록 화끈한 승부는 아니었지만 역대급 승부차기 드라마가 펼쳐지면서 전 세계 축구 팬들에게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39의 나이에도 건재를 과시하며 포르투갈의 주장으로 이번 대회에 참가한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는 결정적인 페널티킥을 연장전에 놓치면서 이 기회를 놓친 것에 대해서 눈물을 경기 도중에 흘릴 정도로 격앙된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 장면에 대해서 세계적인 스포츠 웹진 디 애슬레틱은 유로 2024 대회뿐만 아니라 유로 대회 역사 전체를 상징하는 장면이 될 거라고 표현할 정도로 이날 호날두가 보여줬던 열정에 대해서 특별한 표현을 했습니다. 이 치명적이었던 실축에도 불구하고 포르투갈이 슬로베니아와의 16강전에서 승부차기 끝에 8강에 진출하게 됐는데요. 이 경기 어떤 점에서 중요하고 또 큰 의미가 있었는지 경기 세부 기록과 디애슬레틱의 분석 컬럼을 통해서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골키퍼들의 승부였습니다. 포르투갈의 디오구 코스타 골키퍼가 승부차기에서 내리 3연속 선방이라는 대회 역사상 최초의 경이로운 성과를 내면서 포르투갈을 8강에 진출시켰습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스페인 라리가 최고의 골키퍼로 활약해왔던 얀 오블락이 골문을 지킨 슬로베니아는 포르투갈을 무실점으로 120분 내내 틀어막았고 말씀드린 대로 호날두의 결정적인 페널티킥까지 막아내는 미친 선방을 펼쳐 보였지만 승부차기에서는 하나도 막지 못하면서 결국 포르투갈의 8강 진출권을 내주고 말았는데요. 이 경기에 대해서 역시 가장 크게 주목된 것은 호날두의 눈물, 그리고 호날두의 사과, 그리고 호날두의 8강 진출이었습니다. 경기 세부 기록을 보시면 120분 연장전까지 포함해서 포르투갈이 무려 20개의 슈팅을 뿌렸고 그중에 6개가 유효 슈팅이었는데 이 6개를 얀 오블락 골키퍼가 모두 막아냈습니다. 포르투갈의 기대 득점은 1.87골로 2골 정도는 넣을 수 있는 경기 내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블락을 넘지 못한 것인데요. 이 과정에는 호날두가 기회를 놓친 것도 있지만 또 다른 많은 포르투갈 공격수들도 결정적인 장면에서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72%의 볼 점유율을 가져가고도 사실은 유효 슈팅이 이렇게 많지 않았던 것은 호날두 선수의 많은 프리킥 슈팅 시도가 아쉽게 빗나가기도 했기 때문인데요. 물론 슬로베니아의 공격은 더 아쉬웠습니다. 28%의 제한된 점유율 속에서 10차례의 슈팅이 있긴 했지만 유효 슈팅이 2개밖에 없었다는 점, 슬로베니아 역시 최근에 슬로베니아의 축구의 기대주로 떠오르고 있는 베냐민 셰슈코가 선발 출전했지만 결정적인 기회를 허무하게 놓치는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기대 득점 0.5골에 불과했기 때문에 사실 승부차기로 승패가 갈리기는 했지만 포르투갈이 8강에 오를 만한 경기력의 팀이었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이날 경기 최고의 선수는 단연 디오구 코스타 골키퍼였습니다. 120분 동안 말씀드린 대로 유효 슈팅이 슬로베니아에게서 2개밖에 없었기 때문에 경기 도중에 선방이 2번이었는데 승부차기에서만 3번의 선방을 기록한 것입니다. 디오구 코스타는 유로 대회 역사상 승부차기에서 모든 슈팅을 막아내고 무실점으로 끝낸 최초의 골키퍼가 되는 엄청난 역사의 주인공이 되기도 했는데요. 이 승부차기 상황을 돌아보시면 경기 도중에는 호날두 선수가 이 페널티킥을 오블락에게 막히면서 눈물을 흘렸고 승부차기에 돌입하기 전에는 굉장히 긴장한 모습을 보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날두는 또 한 번의 페널티킥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포르투갈의 1번 키커로 나선 것인데요. 사실 조금 부담을 덜어줬던 것은 디오고 코스타 골키퍼였죠. 슬로베니아가 선축을 했는데 요십 일리치치 선수가 오른쪽 하단으로 때린 슈팅을 디오고 코스타 골키퍼가 정확하게 예측하고 몸을 던져서 막아냈고요. 이후 호날두 선수는 막혔던 것과 정반대의 위치인 왼쪽 하단 구석으로 때렸는데 오블락 골키퍼가 이번에도 방향을 읽었지만 이번에는 조금 더 구석으로 쏠렸고 더 강하고 빠르게 때리면서 알고도 막을 수 없는 슈팅으로 자신의 경기 중 실축을 만회한 것입니다. 호날두의 성공과 슬로베니아의 1번 키커 실축이 어떻게 보면 부담이 됐을 수도 있겠지만 슬로베니아의 2번 키커인 발코베치 선수의 슈팅까지도 디오구 코스타가 막아냈는데요. 발코베치는 일리치치와 다른 방향으로 때렸지만 역시 완전히 사이드로 쏠리지 않고 조금은 가운데 쪽으로 공이 향하면서 디오구 코스타의 선방 범위를 넘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브루노 페르난데스 선수는 호날두가 성공시킨 1번 키커의 위치 그대로 왼쪽 하단 구석을 노렸는데 오블락 골키퍼가 움직이는 것을 보고 찼기 때문에 역방향에 걸려서 오블락 골키퍼가 반응하지 못했고 땅볼로 굴러 들어가는 슈팅을 오블락은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3번 키커로 나선 슬로베니아의 베르비치 선수의 슈팅도 왼쪽 하단을 노렸지만 역시나 완전히 사이드로 이어가지 못하면서 코스타에게 막히면서 코스타가 경이로운 3연속 선방을 했고요.
포르투갈의 3번 키커였던 베르나르도 실바는 침착하게 왼발 슈팅을 골문 우측 옆으로 때려 넣으면서 방향도 놓쳤지만 오브라 골키퍼가 방향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옆구물을 찌르는 정확하게 구석을 노린 슈팅이었기 때문에 막을 수 없는 킥으로 포르투갈이 승부차기 3대0 승리를 통해서 8강에 올랐습니다. 점유율이라든지 슈팅 기록이라든지 많은 면에서 포르투갈이 주도하긴 했지만 사실 포르투갈의 공격이 그리 위협적이지 못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옵타 디 애널리스트에서 제공한 실시간 공격 위협도 그래프를 보시면 물론 전반전 대부분의 시간 동안 슬로베니아는 수비만 하고 포르투갈이 공격을 했으나 공격 위협도가 아주 높게 치솟지는 않았어요. 즉 득점이 확실히 될 만한 기회를 만들지 못하다가 전반 막판에는 오히려 슬로베니아가 준비했던 역습 공격을 펼치면서 득점이 될 만한 기회들을 많이 만들었거든요. 후반전 초반에도 시작과 함께 슬로베니아가 공격을 몰아쳤는데 그 다음에는 사실 풍부한 선수장을 가지고 있는 포르투갈이 공격적인 선수들을 계속해서 투입을 하면서 다시 후반전의 분위기를 주도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골이 터지지 않다가 역시 후반 추가 시간에는 슬로베니아가 한번 딱 올라가서 득점 기회를 만들 뻔했으나 시에슈코의 아쉬운 결정력 속에서 골을 넣지 못했고 그러한 과정 속에 경기 막판 호날두 선수를 통한 포르투갈의 공격이 좀 이어졌어요. 그리고 연장전 들어가서도 포르투갈이 사실은 경기 마지막 순간까지 승부차기로 가져가지 않기 위해서 경기 중에 더 많은 기회를 만들어낸 팀이 의리에 그랬듯이 굉장히 높은 공격 위협도 그래프를 보였지만 오블락의 선방을 넘지 못하면서 승부차기로 승부를 가리게 됐습니다. 사실 슬로베니아가 베냐민 셰슈코에 대한 기대감이 컸었는데요. 셰슈코가 지금 화면에 보이는 1대1 상황, 페페의 실수로 인해 빠뜨린 공을 뒷공간이 크게 열린 상태에서 셰슈코가 몰고 들어가서 코스타와 1대1 상황을 맞이했을 때 조금만 침착하게 슈팅을 때렸다면 슬로베니아가 포르투갈을 꺾고 대이변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었는데 이 슈팅이 그대로 디오고 코스타의 정면으로 향하면서 슬로베니아가 기록했던 2개 중에 하나의 이 유효 슈팅이 정말 결정적인 슈팅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셰슈코의 결정력이 이렇게 아쉬웠던 이유는 사실 전반적으로 수비적인 축구를 했던 그 슬로베니아에서 셰슈코가 아주 폭넓은 범위를 움직이면서 경합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셰슈코의 경합 위치를 보시면 무려 27번이나 경합을 했는데 페널티 에어리어 바깥쪽, 오른쪽 사이드, 왼쪽 하프 스페이스 그리고 수비 지역까지 내려와서 자기 지역까지 내려와서 이렇게 많이 부딪혀주고 싸워줬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활동량, 얼마나 많은 체력을 팀을 위해 썼는가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래서 대부분 베냐민 셰슈코가 분데스리가에서 보여줬던 그 결정력과 득점력과 번뜩임을 보여주지 못했다라는 일부의 평가에도 디 애널리스트는 이번 대회에서 한 경기 최다 경합을 기록한 덴마크전 세르비아의 미트로비치 28회에 이어서 셰슈코가 27회로 두 번째 최다 경합 기록을 세웠다며 그의 헌신과 부지런한 플레이를 주목했는데요. 물론 공격수다 보니까 경합 승리는 27번 중에 7번에 불과했고 승률이 25.9%였지만 얼마나 많이 뛰어주면서 본인이 경합해서 공을 따내지 않더라도 그 경합 가담으로 인해 동료들이 공을 따내거나 포르투갈의 공격을 저지할 수 있었다는 그런 효과를 생각한다면 베냐민 셰슈코는 골을 넣지 못했어도 팀을 위해 모든 것을 쏟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슬로베니아가 16강에 오른 것조차도 큰 이변이었고 또 8강에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그런 흐름 속에서 마티아시 케크 감독의 수비 전술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디 애슬레틱의 분석에 따르면 깨기 힘든 견과류 같았다고 합니다. 이 분석 내용을 보시면 케크 감독이 수비를 바탕으로 슬로베니아 대표팀을 구축했는데요. 그는 지난 3월에 있었던 포르투갈의 친선 경기에서는 2대0으로 이기는 이변을 이끌기도 했었죠. 당시 이제 케크 감독이 우리가 수비적으로 고통을 감내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을 했었고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난 이 시점 또 한 번 포르투갈을 만나서 그 말을 증명하는 플레이를 보여줬습니다. 포르투갈이 2022 카타르 월드컵 대회 이후에는 정규 시간 동안 득점하지 못한 경기가 3경기밖에 없었는데요. 그중 2경기가 바로 지난 3월에 패배한 슬로베니아전, 이번에 승부차기로 가까스로 이긴 슬로베니아전입니다. 즉 슬로베니아가 포르투갈의 공격을 정말 잘 묶었다는 것인데요. 4-4-2 대형으로 특히 미드블록 완전히 내려서는 것이 아니라 중앙 지역을 통제하는 컴팩트한 축구를 했습니다. 케크 감독은 4-4-2를 쓰면서 좌우 측면 윙어들이 내려와서 풀백이 상대의 윙어와 10번 특히 이제 중앙 공격형 미드필드를 막을 수 있게 해주면서 윙어가 상대 측면 공격수들을 막아내는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물론 풀백들이 늦게 뛰거나 상대가 공을 빠르게 움직일 경우에는 하프 스페이스가 취약해지는 문제들이 있지만 이런 부분들까지도 조직적인 움직임으로 커버를 하면서 특히 센터백 콤비인 야카비올과 바냐 드르쿠시치가 박스 안으로 들어오는 크로스를 거의 먹어치울 정도로 완벽하게 차단했다고 합니다. 즉 전통적인 형태, 높이를 앞세운 정말 크로스를 통한 밀집 수비를 깨기 위한 그 방식을 확실하게 차단할 수 있는 센터백 조합을 만든 것이죠.
물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골키퍼 얀 오블락이 버티고 있는 것, 결국 골문을 사수할 수 있는 놀라운 순발력도 도움이 되긴 하지만 실제로 슬로베니아가 이렇게 골을 안 먹고 있는 것은 골키퍼가 막는 것보다는 슈팅 기회 자체를 억제하는 데 성공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조별리그 3경기와 16강전까지 총 4경기를 치른 팀들 중에서 조지아만이 슬로베니아보다 더 많은 클리어링을 기록한 팀이라고 할 정도로 슬로베니아가 수비를 많이 해야 한 상황 속에서 안정적으로 공을 처리했는데요. 해리 케인, 알렉산다르 미트로비치, 호날두 같이 각기 다른 세계적인 스타일의 9번 공격수들이 슬로베니아 수비를 상대로 모두 골을 넣지 못했다는 점은 슬로베니아의 수비가 얼마나 단단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포르투갈과의 경기는 케크 감독이 슬로베니아를 맡아서 치렀던 59번째 A매치 경기였는데 그중에 25번째 무실점 경기일 정도로 슬로베니아의 강점은 실점하지 않는 것인데요. 슬로베니아는 케크 감독 체제에서 경기당 실점률이 0점대라고 합니다. 이번 유로 대회는 2010년 월드컵 이후 슬로베니아가 처음으로 출전하는 무려 14년 만에 본선에 오른 메이저 대회인데요. 슬로베니아가 지금과 같은 수비 수준을 유지하고 또 세슈코의 성장세, 세슈코의 결정력이 조금 더 살아난다면 공격력만 회복이 된다면 2026 월드컵 본선 진출까지 가능할 것이다라고 디 애슬레틱은 전망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경기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이 호날두 선수인데요. 호날두 선수가 이번 경기에 페널티킥까지 놓치면서 4경기 동안 아직 대회 첫 골을 넣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은 역대 이제 유로 역사상 가장 많은 슈팅을 때리고도 득점하지 못한 5위에 해당하는 기록인데요. 이번 슬로베니아와의 전까지 호날두 선수가 4경기에서 20개의 슈팅을 때렸는데 아직 득점이 없습니다. 유로 2004 대회에서 데쿠가 24번의 슈팅을 때리고도 득점하지 못했었고 1996년 대회에서는 스페인의 페르난도 이에로가 23번의 슈팅에도 무득점, 그리고 유로 2016 대회에서는 벨기에의 케빈 더브라이너가 21번 슈팅을 때리고 무득점이었고 지난 유로 2020 대회에서는 스페인의 다니 올모가 21번의 슈팅을 때리고 무득점이었거든요. 8강전에서도 호날두 선수가 슈팅을 때리면서 득점하지 못한다면 불명예스러운 기록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데요. 이번 대회 호날두 선수의 기대 득점값이 2.6골이었고 무엇보다 페널티킥 기회까지 있었다는 점에서 호날두 입장에서는 가장 아쉬운 결정력을 보이고 있는 대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호날두 선수가 이번 대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평을 받지 않고 있는 이유는 득점은 못하지만 연계 플레이, 공중볼 경합이라든지 또 슈팅이 무산된 것도 아슬아슬하게 빗나가는 등의 상황이 나왔기 때문에 경기력 자체는 지난 카타르 월드컵보다 좋아졌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충격적인 것은 페널티킥의 전문가로 알려진 호날두 선수의 이 페널티킥이 무려 2년 만에 실축이 됐다는 겁니다. 맨유 시절로 거슬러 가야 돼요. 이 실축은 2021-2022 시즌 당시에 미들즈브로와의 FA컵 경기에서 호날두 선수가 페널티킥을 놓쳤던 적이 있는데 그 뒤로 맨유에서 2번의 페널티킥을 더 넣었고 포르투갈 대표팀 그리고 사우디 클럽인 알 나스르로 이적해서 무려 20회 연속 페널티킥을 성공하고 있다가 이 페널티킥을 이번 경기에 막힌 것이었거든요. 너무나 충격적이었고 결정적인 순간이었고 연장전 전반 추가 시간에 주어졌던 페널티킥이었다는 점에서 이것만 성공시키면 8강 진출을 확정할 수 있었던 점에서 호날두가 눈물을 경기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흘렸던 장면이 크게 화제가 됐는데요. 디 애슬레틱 역시 이번 경기는 호날두의 쇼였다면서 페널티킥 실축, 또 화려한 슈팅도 있었고 눈물까지 보여줬다고 했습니다. 그 컬럼 내용을 살펴보면 호날두가 연장전에서 페널티킥 실축을 아쉬워하며 주체할 수 없이 흐느끼는 모습은 이번 유로 2024뿐만 아니라 모든 유럽 챔피언십 대회를 대표하는 이미지 중 하나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팀 동료들, 특히 디오구 달로가 그를 위로하면서 볼에 입을 맞췄고 주앙 팔리뉴는 또 엄한 말을 통해서 정신 차리라고 해줬고 또 브루노 페르난데스는 호날두의 귀에 조용히 조언을 하는 등 주장을 동료들이 위로하고 또 다시 집중하게 노력하는 모습들이 인상적이었는데요. 그만큼 팀이 이런 일을 계기로 똘똘 뭉치는 상황이 됐다는 것이죠. 포르투갈, 나아가 유럽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로 추앙받던 한 남자 호날두가 경기 중에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는 것은 꽤나 놀라운 일이었다고 표현했습니다. 호날두가 원래도 우는 모습이 많긴 했지만 경기가 끝나지 않은 시점 그리고 지금 그 많은 것들을 이뤄낸 시점에도 이런 눈물을 보이는 것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날두가 보이고 있는 이 열정에 대해서 평가한 것인데요. 커리어 내내 수백 번의 골을 넣었지만 이 경기 내내 호날두만큼 골을 넣기 위해 고뇌하고 절실했던 선수가 없을 정도로 정말 엄청난 열정을 불태운 것입니다. 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의 업적에도 불구하고 그의 놀라운 헌신과 욕망은 정말 대단하다. 호날두를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이렇게 평가를 하겠죠. 하지만 호날두가 유치하고 이기적이고 너무 욕심이 많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를 대표하는 장면이 조금 외곽의 타이트한 각도에서도 그냥 프리킥 집중 슈팅을 때리는 모습, 자신이 골을 넣기 위해 집착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호날두가
국제대회 A매치에서 61회에 직접 프리킥을 시도했는데 성공한 건 한 번밖에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날 경기 호날두가 시도한 여러 프리킥 슈팅이 허무하게 빗나간 게 아니라 아슬아슬하게 무산되거나 또 골키퍼에 막혔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호날두가 찰만했다라는 그런 지지하는 반응도 있습니다. 어떤 관점을 취하든지 크로스의 기회를 놓치거나 온몸을 던지거나 또 경기 내내 기도하듯이 주문하듯이 또 전투를 앞둔 검투사처럼 집중하는 모습들, 그런 모습들 속에서 호날두의 열정이 느껴졌고 호날두가 여전히 축구에 대해서 엄청 진심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장면들은 많은 울림을 축구계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기회를 놓친 끝에 본인의 페널티킥 실축에도 불구하고 승부차기 1번 킥포로 나서서 그걸 성공시킨 호날두의 정신력에 대한 찬사까지도 디 애슬레틱이 보냈습니다. 포르투갈이 이날 승부차기로 간신히 8강에 오른 것은 호날두의 문제라기보다는 포르투갈이 정말 재능 있는 선수를 많이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수들을 통해서 최고의 팀 플레이를 끌어내지 못한 로베르토 마르티네스 감독의 문제, 전술적인 해법이 불확실하다는 지적을 디 애슬레틱이 했는데요. 그 내용까지 살펴보겠습니다. 포르투갈의 경기력은 이것보다 훨씬 더 나아야 합니다. 물론 압도적인 인재의 풀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팀은 프랑스, 잉글랜드 대표팀에도 적용될 수 있는 일이죠. 포르투갈은 이 두 팀과 마찬가지로 유로 8강에 진출했습니다. 여전히 호날두를 중심으로 팀을 꾸리려는 마르티네스 감독의 선호도는 전술적으로는 물을 머금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디를 봐도 다재다능한 선수들이 있습니다. 즉 호날두에만 의존한 축구를 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디오고 달로는 양쪽 풀백이 가능하고 오버래퍼 또는 인버티드 풀백, 미드필더로도 활용을 할 수 있고 베르나르도 실바는 맨시티에서 과르디올라 감독이 정말 다양하게 활용하는 만능 미드필더이고 윙어로 쓰고 있는 하파엘 레앙은 AC밀란에서는 최전방 공격수로 뛰었던 경험이 있는 정말 멀티 능력을 갖고 있는 많은 재능 있는 전술적인 키가 있다는 거예요. 2024년 초에 발표된 CIES의 보고서에 따르면 포르투갈의 빅3 클럽 스포르팅 리스본, 포르투, 벤피카가 이 아카데미 선수를 통해서 벌어들인 이적 수익이 세계 상위 15개의 아카데미 팀 중에 1, 2, 3위로 선정됐다고 합니다. 그만큼 좋은 선수를 많이 배출하고 있는 게 포르투갈이라는 것이죠. 로베르토 마르티네스 감독이 황금 세대를 활용해야 했던 벨기에 같은 상황은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프랑스의 디디에 데샹 감독과 비슷한 처지에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구조를 만들고 선수들의 역할과 전술을 발전시키면서 노세한 선수가 팀을 떠나고 새로운 선수가 들어오는 사이클을 꾸준히 유지해야 하는 그런 인계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포르투갈은 마르티네스 감독이 부임한 이후에 치렀던 18경기에서 겨우 7명밖에 새로운 선수가 데뷔하지 않을 정도로 많은 변화가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게다가 전술적인 시스템도 정착되지 않았죠. 경기마다 선수 구성이라든지 전형이 바뀌고 있어요. 마르티네스 감독이 벨기에 대표팀 시절에 가장 잘 활용했던 3-4-3으로 돌아가서 공격진을 전면에 배치했는데 이 모습 역시도 선수들이 익숙하지 않은 모습이에요. 조별리그 3차전에서 조지아에게 패배했던 콤팩트한 5-3-2 대형도 너무 일찍 크로스패스에 의존하면서 완전히 봉쇄당했고 체코와의 대회 첫 경기도 패배의 문턱에서 가까스로 막판에 역전승을 거뒀지만 승리에도 불구하고 전술적인 설득력을 얻지 못했습니다. 체코와의 1차전 이긴 경기였다고 하더라도 전술이 별로였는데 그 방법을 또 슬로베니아와의 16강전에 그대로 적용했다는 것 역시 문제점으로 지적받고 있습니다. 포르투갈의 8강전 상대는 프랑스로 결정됐는데요. 프랑스 역시 사실 16강전 벨기에와의 경기에서 상대 자책골로 간신히 1대0 승리를 거두면서 기대 이하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번 유로 8강전은 정말 빅매치의 향연인데요. 스페인과 독일 우승 후보 두 팀이 7월 6일 토요일 새벽 1시에 맞대결을 펼치고 포르투갈과 프랑스는 7월 6일 토요일 새벽 4시에 경기합니다. 마찬가지로 기대 이하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잉글랜드는 7월 7일 일요일 새벽 1시에 스위스와 경기하고요. 16강전 마지막 일정은 바로 내일이죠. 7월 3일 새벽에 열립니다. 새벽 1시에 루마니아 대 네덜란드, 새벽 4시에 오스트리아와 튀르키예 경기가 펼쳐지고 이 두 경기의 승자가 7월 7일 일요일 새벽 4시 8강전 마지막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이제 빅매치들이 남아있고 빅매치들이 이어지는 유로 2024 과연 어떤 팀이 유럽의 챔피언이 될지 한준TV와 함께 최신 소식과 깊이 있는 현지의 분석 컬럼까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